오늘은 기본적으로 박정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정규식을 좀 더 복습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준비했던 걸로 딱. 자, 딥러닝 얘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딥러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앞으로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제가 전에 강의했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이메일 사용 방법, 이메일 알고리즘 아세요?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메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딥러닝도 점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냐면은 사용 방법, 구체적으로 딥러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알고리즘, 수학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클릭할 줄 알면은 될 수 있을 정도로 딥러닝이 점점 간편화가 되고 가고 있어요. 특히 구글이 뭐 딥러닝 이것저것 많이 하죠. 구글은 기본적으로 회사예요. 팔아먹어야지 돈이 되죠. 팔아먹으려면 팔아먹는 모든 사람들이 고급 프로그래머일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IT 정보기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구글도 이거는 그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티처블 머신이라는 건데, 티처블 머신.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티처블 머신이 버전 1이 따로 있습니다. 2017년도였던가? 그때 만든 건데, 그때 UI는 조금 복잡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요즘 만들어낸 UI는 이게 11월 초에 공개가 됐거든요. 11월 7일이었나? 그때 만들어낸 UI는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 제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한 딥러닝을 수행했어요. 자, 저의 얼굴이 보이니까 여기 아래쪽 보이시죠? 김바로라고 나오죠? 사침씨. 자, 여기 앉아보세요. 뭐라고 하죠? 사침이라고 하죠? 제가 얼굴을 바뀌나요? 둘이 나란히 한번 있어. 제가 살짝만 빠져도 왔다 갔다 하죠. 네. 계속 식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 사이트 그대로 가셔도 돼요. 똑같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Get Started를 누르시면은 총 3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오디오, 포즈. 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운드는 목소리겠죠. 그 다음에 포즈는 몸 포즈예요. 그래서 하기 제일 간단한 이미지로 할 겁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사운드가 최소 20분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식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도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웹캠과 업로드가 있어요. 보이시죠?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웹캠을 키거나 업로드를 해라 라는 거겠죠. 자, 웹캠을 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주셨던 거 요거 있죠?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자, 여기 밑에 보면 hold to record라고 돼 있죠? 이걸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 찍혀요. 그냥 돌려가면서 적당히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은 많이 찍으셔도 되고 조금 찍으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인데요. 저는 한 100장 정도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자, 마이크. 자, 요거는 뭐였죠? 견과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얘는 마이크라고 할게요. 왜 이것도 웹캠 켜가지고 자. 힘들어. 힘들어. 자, 마이크 찍었죠? 네? 마이크죠? 또 뭐 있을까? 뭐 하나 던져주세요.
커피 쭉 커피. 아, 커피는 돌리기가 애매해서. 돌리기가 애매해서. 자, 일단. 마우스죠? 네. 웹캠 누른 다음에 그냥 나오는 걸로 그냥 무조건 클릭 하면서 그냥 막 찍고 있죠, 제가. 보이시죠, 다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더 만들까요? 다른 것도? 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저희가 더 구별하고 싶은 있는 사진이 있으면 더 구별하게 넣으면 되겠죠? 네. 넣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있죠? 네, 클릭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딥러닝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한 딥러닝을 얘가 알아서 죽어라 실행을 해요. 보시면 시간이 올라가고 있죠. 50 나누기 7. 이거는 초가 아닌데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어쨌든 얘가 50이 다 되면은 뭔가 완성이 될 것 같죠? 네. 실제로 완성이 돼요. 되라. 그러면 오른쪽에 프리뷰가 떠요. 이제 모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크를 갖다 볼까요? 마이크 뜨나요? 견과류? 견과류 떠요? 마이크? 견과류? 마이크? 견과류? 자, 마우스도. 마우스 뜨나요? 얘가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잡죠? 어디야? 아, 마우스가 안 잡혀 있구나. 화면에 이렇게 뜨면은 마우스라고 잡죠? 보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별거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노트북에 다 웹캠 있잖아요.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요즘 딥러닝의 추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지 분류하는 건 진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운드, 이미지 사실 사람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한테는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여기 보시면 텍스트는 없죠. 왜냐면 텍스트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텍스트는 없어요. 구분하는 거에. 근데 사운드하고 이미지는 있죠. 포즈도 이미지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사운드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제공을 해요. 자, 여기서 이걸 보고서 처음 떠오른 생각들이 뭔지 궁금한데요? 뭐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처음 떠오른 생각이 뭐죠? 이걸 처음 보고서 이 서비스를 보면서? 없어? 두 개의 물건이 같은 스크린에서 나타날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비율은 다 100%? 네. 자, 어떻게 해본지는 컴퓨터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해보면 되지. 마이크 플러스 뭘로 해야 돼? 견과류.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가 클릭 좀 해줘. 두 개를 동시에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그리고 다시 학습시키면 되죠? 네. 방금 전에 대답은 사실 제가 방금 한 행동으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두 개가 다 나왔을 때에는 그걸 따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여기는 한 물건을 식별할 뿐이에요. 그럼 두 물건을 동시에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줬죠? 같이 있는 거를 찍어줬어요. 물론 고난이도의 딥러닝에서는 몇몇 딥러닝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주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기는 이거라는 거죠. 기본기는 각각 물체마다 따로 식별을 해줘요.
그러면 식별을 하면 자, 마이크, 견과류. 자, 제대로 안 나오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마이크하고 견과류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근데 얘를 살짝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크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잡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잡혀? 정답이에요.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안 찍었어요. 한 번도. 마이크를 돌린 다음에 안 찍었어요. 계속 이렇게 찍었지. 이렇게 잡고서 이러고 돌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찍으면 견과류가 같이 있어도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대체? 라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딥러닝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데 뭐가 떠 있어요? 견과류. 왜요? 색깔이 비슷해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배경 찍었잖아요. 자 봐요. 저는 마이크 플러스 견과류가 아니죠. 근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마이크 플러스 견과류로 100% 찍히죠. 왜? 네.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플러스 견과류에 제 얼굴이나 제 옷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딥러닝의 핵심 사항들과 장점과 단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장점은 뭐죠? 어떤 거를 인간만큼 식별을 해요. 따지면. 처음 이거 보면서 우와 했죠. 근데 단점은 뭐죠? 생각보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찍힌 대로만 판단을 해요. 찍힌 대로만 학습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결과가 나오면 얘가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딥러닝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에 원래 바랬던 질문들이 있는데 패스하고 원래 이 서비스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과연 딥러닝이 얼마나 보급이 될 것이냐 보급이 될 것이냐 얼마나 보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내가 딥러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아니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파급력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더 커질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나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드는데 특별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만들어지니까. 하다못해서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모델이라고 있죠? 이거 클릭하면 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여기서 만드는 거 해봤자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용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가능은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는 웹캠으로 간단하게 한 거예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탕만 있으면 견과류, 제가 있으면 마이크 견과류. 바탕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견과류에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 배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업로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파일들이 있겠죠? 그런 걸로 학습시키면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덜해지겠죠? 실제로는 그럴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 장난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라. 어차피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은 몇몇일 뿐이다. 어차피 이메일 알고리즘 개발 안 해도 우리 잘 쓰고 있고 스마트폰 스스로 개발 안 해도 스마트폰 잘 쓰잖아요.
자기가 문과가 특히 이런 거 접근할 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면 그냥 못하는 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된다.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까지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난이도를 확 올려요. 그래서 나는 차를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난 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어.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지 말라고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만 여기 있는 것만 해드릴게요. 여기 어드밴스라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게 뭔 개념인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TMI, TMI라고 하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지식. 에포크라고 다 있죠. 에포크는 뭐냐? 반복 훈련이에요. 몇 번 반복 훈련을 하냐.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요. 참고서 보죠. 교과서 보죠. 교과서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요. 몇 번 읽었어요? 교과서? 두 번, 세 번? 두 번에서 세 번? 자, 얘는 몇 번을 학습을 시킨 거냐면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몇 번 학습시켰다? 50번. 네. 50번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학습시키면 학습시킬수록 좋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바보예요. 어떤 의미로 해서의 바보냐면은 얘는 뭘 공부하면 그거를 과도하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서 A만 공부하면은 이 참고서 A에서 나온 문제는 엄청 잘 맞춰요. 근데 응용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시켜야 돼요. 컴퓨터는. 여기서 말은 제가 지금 적당이라고 했죠. 왜 적당이냐면 대상에 따라서 반복해야 되는 방법이 횟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딥러닝 한다고 그러면은 되게 이지적이고 뭔가 컴퓨터가 다 해주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요 에포크 같은 거를 이 설정값을 막 바꿔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어떨 때 결과값이 제일 잘 나왔나. 따지면은 물론 그 반복 숫자 바꿔주는 것도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맡기죠. 네. 맡기긴 하지만 무식하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10으로 했을 때, 20으로 했을 때, 30으로 했을 때, 40으로 했을 때, 1000으로 했을 때 각각의 경우 수를 다 훈련시켜봐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결과가 제일 좋아. 실제 지금 현재 딥러닝 논문이라고 나오는 대다수의 논문이 그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팅가 한 1000개를 해놓고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야. 그런 논문들이에요, 대부분. 따지면 경험론이죠. 근데 그 경험론이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일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컴퓨터가 돌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에포크는 어쨌든 반복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뭐냐면 훈련시키는 크기.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 이미지를 더 쪼갤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이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내도막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쬐끄맣게 거의 픽셀 단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픽셀 단위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할까요? 아니면 크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할까요? 작게? 크게? 작게 손? 크게 손? 왜 크게 하면은 더 학습이 잘 되죠? 더 크게 봤을 때? 요즘에 이런 경우는 바탕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작게 하면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탕도 보는 거예요. 쬐끄맣게 해도. 크게 해도 보는 거예요. 답은 해봐야지 알아요. 데이터마다 달라요. 어떤 데이터는 크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작게 봐야 될 수도 있고 다만 보편적으로는 쬐끄맣게 보는 게 더 결과가 많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미세한 특징들을 다 보니까. 근데 미세한 특징들을 다 보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컴퓨터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더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더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것도
딥러닝 논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무조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적당히 내가 그 유명한 말 있죠. 지금도 황금을 만들 수 있어요. 무에서. 그러니까 황금이 아닌 거에서 황금을 채굴 하지 않고 화학 작용만으로 황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까요? 비용이 많죠. 그냥 황금 채굴하는 것보다 더 비싸서. 핵심이에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맞아요. 자, 아무리 정확도가 올라가더라도, 컴퓨팅 파워가 그것보다 더 든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겠죠. 연구면 몰라요. 근데 사업 비즈니스에서는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할 이유가.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그런 가성비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러닝 레이트도 또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얼마씩 바꾸거나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배치 사이즈하고 결국은 이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역할은 다른데 실제 배치 사이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숫자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미세하게 점검을 해요. 근데 미세하게 점검한다는 건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실제 딥러닝에서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이나 기본적인 딥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고려해야 될 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는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최대한도로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제일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일반적으로. 요게 사실 딥러닝의 요즘 핵심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따지면은 대단히 편하게 사용자가 편하게 딥러닝을 해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이 방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한 갈래는 뭐냐? 이미 학습된 거를 어차피 내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까요? 당연히 구글이죠. 그러면 구글이 그 자기 많은 데이터를 뭔가 훈련을 시켜 놓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나만의 조금 더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편하겠죠. 이게 전이학습이라고 해요. 이미 훈련된 거를 전이해가지고 학습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구글에서 하는 오토 ML이에요.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요 세팅 값들을 다 여러 번 반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실제 연구할 때 뭐 10으로도 해보고 20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죠. 여기는 우리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준다. 하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전이학습이에요. 왜냐? 돈이 되니까. 왜 돈이 되냐? 그거는 구글 오토 ML이라는 거예요. 원래 오토 ML의 개념은, 원래 최초의 개념은 전이학습이에요. 이미 죄송해요. 오토 ML은 자동으로 세팅 값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10, 20, 30 이렇게 온갖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테스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원래 오토 ML의 개념인데, 그거는 이 오토 ML 서비스 안에서, 여기 보면, 오토 ML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 기능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고 일부로만 들어가 있고요. 실제 오토 ML에서 대부분 하는 기능들은 이미 학습된 거에서 추가적으로 내 거를 넣어서 나만의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전이학습.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토 ML 트랜스레이션이에요. 이건 제가 테스트 해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지금 현재 제공하는 거는 영어를 기반으로 각각의 언어들과 번역을 해요.
실제 하죠. 구글 트랜스레이션으로 하시죠. 쓰죠. 근데 나만의 번역기를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번역기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번역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통번역이 그냥 다 통번역한다고 다 통번역하지 않아요. 전공이 있어요. 법학 전공이 있고 의료 전공이 있고 경제 전문이 있어요. 각각 전공 영역이 있어요. 통번역 내에서도. 왜? 각각 영역마다 쓰는 용어가 너무 달라서. 그쵸? 근데 지금 구글 트랜스레이션을 따지면 우리 일상 회화가 위주로 돼 있는 번역기예요. 그러니까 전공 영어를 넣는 순간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공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설령 이해를 했더라도 이 전공 언어에서 쓰는 똑같은 언어가 일상 언어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꿔봐요. 그러면은 나만의 특화된 전공 언어를 더 학습시키면 그쪽에 최적화된 번역기가 나오겠죠. 네. 제가 테스트해봤던 거는 뭐였냐면, 그 문화유산 안내판 사업이 제가 관련된 사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 김현 교수님이 이거 충분히 응용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해서 문화유산 안내판에 등장하는 문화유산 용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할 때 세종대왕, 킹 오브 세종이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 구글 번역기에서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상하게 나오겠죠. 세종 정도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연산군도 잘 나오겠다. 근데 종묘 뭐라고 나올까요? 종묘. 경복궁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토대, 기축, 뭐 탑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기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상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용어를 학습한 적도 없고 학습했더라도 다르게 학습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전공적인 용어들만 일부러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구글 번역기의 기본 모델은 한 2점 정도 돼요. 어떤 걸로 2점이냐면 블루 점수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런 거 말고 간단한 거. 이거는 공식 보는 순간 짜증나죠? 이거 표로 정리된 게 있는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된 게 여기 있다.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냥 볼게요. 안 나와. 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아닌데 사실. 자, 네. 점수가 있는데 얘가 몇 점 이상이면 죄송해요. 금방 찾을 줄 알았어.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BLUA 나와라. 여기 있다. 여기로 그냥 여기로 갈걸.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 원래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구글 일반 번역기 있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게 22점, 21점 정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번역의 품질을 평가할 때 실제로 평가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보는 거, 전문 번역가가. 그리고 근데 공학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상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점수로 나오는 건데, 구글 일반 번역기는 한 20점 정도 나와요. 근데 특별히 문화유산 관련된 걸 훈련시키고, 그 문화유산 관련된 텍스트를 넣었을 때 결과로 어떻게 나오냐면 30점이 나와요. 32점인가가 나왔어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 참고로 딸랑 1000 몇백 개 단어밖에 안 했어요. 1000단어?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럼 보면은 20점은 요점은 명확하지만 많은 문법적 오류가 있음. 이해돼요? 지금 구글 번역기가 그렇죠. 요점은 이해가 되는데 뭐야? 문장이 이래. 근데 30점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양호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다 더 많이 학습시키면 한 1000 몇 개밖에 안 했다고 했죠. 실제로. 근데 더 많이 학습시킬 수도 있겠죠. 더 많이 학습시키면은 고품질 번역도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40점대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 문화 관련해서는 잘 알아. 그쪽에서만 쓰는 특이한 용어들이 있어. 그 용어들을 실제로 학습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없어요. 병렬 코퍼스를 써요. 병렬 코퍼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멍해지죠. 멍해지는데 실제 병렬 코퍼스는 귀찮아. 여기 없다 제대로. 그냥 이런 거예요. 세종. 우리 배웠던 TSV 있죠? 끝. 이게 끝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다 입력하면 실제 아까 전에 트레이너블 훈련 가능한 머신에서 거의 클릭만 했죠. 요 데이터만 만들면은 그 여기 안에서도 거의 클릭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오토ML 제품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학습 자체만으로 돈을 받아요. 얘네들은 한 10,000개, 20,000개까지는 무료로 해줘요. 학습시켜도 된다. 이렇게. 근데 얘만은 학습 자체에다 돈을 받아요. 최대 $300. 시간당, 얼마였지? 시간당 10달러? 10 몇 달러였는데, 가격 책정. 그때그때 또 달라져서. 시간당 $45. 아니요, 학습당 최저값은 $300예요. 아, $400인가? $300. 300달러면 얼만데 40만 원이야.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저는 울었어요. 저는 딸랑 1000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1000개고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다 있잖아. 그래서 뭐 1000개 정도 1000 몇 개 했는데 요 정도 했구나. 2-3시간이라고 적혀있길래 그걸 믿었지. 실제로 6시간을 하네. 그래서 200 몇 달러 나왔어요.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이런 걸 할지. 어차피 학습당 $300인데 최대값이. 그래서 억울했긴 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이거는 따지면은 구글 번역기라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죠. 거기에 내 거에 최적화된 걸 해가지고 더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는 범용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근데 우리가 특화된 서비스는 뭐가 들어올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걸 서비스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만의 구글 번역기를 서비스할 수도 있어요. 실제 자동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일정 양마다 구글에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 자원을 계속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때 문화유산으로 해본 이유가 문화유산 안내판이 심심하면 계속 바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바꿔요. 문화유산 안내판. 어디 가보면은 안내판 있죠? 그거 주구장창 바꿔요. 아, 지긋지긋해. 그리고 그 검수기관 중에 하나가 저희예요. 한국중앙연구원. 저희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예요. 신기하죠? 거기서 검수기관이에요, 저희. 그래서 거기서 맨날 검수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번역도 우리가 하고 검수 우리가 해버리자. 라는 발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응용이 불가능할까? 떠오르는 생각 있어요? 뭐 해볼 만한 거? 참고로 이거는 번역이죠. 번역 말고도 사진, 죄송해요. 자, 그림 식별도 돼요. 그림 식별도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나만의 그림을 식별한다. 뭐 패션, 신발만 특화시킨, 아니면 모자만 특화시킨, 아니면 뭐 티셔츠만 티셔츠 특화시킨 그런 모델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니면은 교통 표지판만 특화시킨. 뭐 해보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게임 경기를 볼 때 스킬 어떤 거 누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가니까. 만약에 스킬의 영상 아니면 사진으로 식별되어 실시간에 게임 경기를 하면서 스킬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으면은 관객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그거는 딥러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따져서 딥러닝보다는 그 게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더 정확하고 분명하겠죠. 하지만 저것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죠. 그래서 방금 거는 비즈니스성은 좀 약해요. 근데 충분히 응용 가능한 거예요. 또 어차피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식별을 프로들은 잘하죠. 그 모션만 봐도.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 진단 사진들. 네. 그런 부분 영상 판독하는 게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한계가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의사가 할 일을 대체할 수 있게. 이미 돼 있고요.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건데. 네, 왓슨에서 되고 있고요. 다만 선생님이 하신 표현에서 한 가지만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요. 의사를 대체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고 의사를 지원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의 의사결정자가 의사인데 우리 없앤다는데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환자들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AI 판사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기계가 나의 특히 치명적인 목숨과 관련된 거를 판단할 권한을 기계한테 주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지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의사를 대체한다고 왓슨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IBM에서는. 네, IBM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 기자들이 그렇게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게 사실 판단 정확도는 이미 의사를 뛰어넘긴 했어요. 그리고 판단 속도는 뭐 당연히 뛰어넘었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우리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건 효율성하고 다른 문제죠. 판사한테 AI 판사가 판결을 하면은 참고로 한국에서 전에 장난으로 장난은 아니죠. 어쨌든 여론조사 했을 때 AI 판사한테 맡기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여론조사가. 근데 실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맞아들였을 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AI가 판단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그냥 제가 죄를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난 죄 안 지었는데 AI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쵸. 많죠. AI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과 한국의 특징이에요, 사실. 여기만 그래요. 왜냐면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요. 요런 결과가 나오는 나라들의 특징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요. 한국도 커요. 중국도 크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세계 대상으로 하면은 또 안 그래요. 사법체계가 특히 사법체계에 대한 신임이 높은 나라일수록 거꾸로 나와요. 대부분이.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했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시각 이런 거 말고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거 말고 네. 소리값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 서비스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디오 쪽에 있고요. 오토 ML에서 소리 쪽으로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오토 ML에서는 없고요. 아까 트레이닝 그 머신 쪽에서는 소리로 있죠. 그리고 소리가 생각보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는 거라서 소리로는 생각보다 서비스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쪽 중에 하나는 그걸 하죠.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거기 쓰기 문제 있지. 그리고 말하기 문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 못하는 핵심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말하기 시험. 아직 없죠. 저 쳐봤어요. 평가. 토픽에? 네. 토픽에 말하기 시험이 지금 있어? 아, 지금 없잖아. 전시적으로 공개된 거 아니라 지원할 수 있어요. 아, 테스트? 예. 그거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왜? 너무 빨라요. 시작하자마자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해요. 음. 그래서 그냥 시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첫 문제는 5초만 줘요. 그러면 5초 멍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 시스템 아직 좀더 그건 계산하면 되고, 그거는 시험을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걸 채점을 해야 돼. 지금 쓰기 문제 시험 보죠. 쓰기 시험 보죠. 그 쓰기 시험 누가 채점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면은 원래 HSK도 사람 쓰기 문제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해야겠죠. 그러면은 공통된 기준이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사람마다 똑같은 것도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얘의 문장을 보지 못하고 문장이 틀린 것만 보게 돼요. 언어 가르친다고 했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문장을 예를 들어서 토픽 같은 거 6급까지 있나? 6급까지 있죠. 6급 어휘를 쓰고 6급 문장을 써. 근데 틀린 게 있어. 그러면 얘는 감점이 되는 건데, 얘는 6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4급하고 5급 어휘만 써요. 근데 안 틀려. 그럼 얘는 6급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쓰기 문제에서 틀린 걸 찾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도 그렇게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6급인지 5급인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문장인지? 그건 선생님들도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다가 AI를 도입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쓸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돌려보면 돼. 돌리는 것도 알아서 돌려줘. 설령 이런 서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죠. 쉽다고. 사운드나 이미지는 비교적. 참고로 쓰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가 더 어려워요. 텍스트가.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말하기 시험은 오히려 더 쉽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들이 녹음 쫙 하게 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한 100명 넘게 해놓은 다음에 그 평균값 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 톤을 마치 정답처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남자 톤이 많고, 예, 여자 아나운서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 없이 여자들은 여자 톤으로 시험 보고, 남자는 남자 톤으로 시험 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예. 여기서의 핵심은 상상만 하면 된다. 그렇죠? 생각보다 쉬워질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끊어?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핵심은 텍스트를 넣고 얘가 구글 원래 번역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구글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했지만 첫째, 학습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이 뭐냐면은 구글의 이제 개발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클릭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모델을 활용하기.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 일단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선 단종, 조선 세조, 킹 세조, 노상군, 관풍원, 영어릅. 이것만 보시면은 보물, 당간지주, 통일신라, 디귿자영 이런 것도 있어요. 신복사지 3층 석탑, 3층 석탑, 고구려, 기단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겠죠. 지대석.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뭔지 알아요? 모르죠. 한국인도 몰라요. 면석 뭔지 아세요? 한국인도 몰라요. 걱정 말아요. 이게 맨날 지적받는 거예요. 문화재 안내판에서. 아니 면석이라고 했는데 면석이 뭔지 어떻게 하냐고. 맨날 지적받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셋이에요. 그냥 병렬로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있죠.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병렬 코퍼스라고도 하고, 병렬 코퍼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죠. 병렬 코퍼스는 이거예요. 그냥 병렬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이는? 그 링크 드렸으니까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텐데요. 여기서 그냥 그 데이터 있죠. TSV로 해놨죠. 그거를 그냥 거기다가 그 업로드 있죠. 우리 업로드 하는 거. 그거 똑같이 업로드해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쭉 나열해줘요. 이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 참고로 최소 학습 단위가 1000개예요. 1000개는 넘으셔야 돼요. 1000단어가. 1000단어가 안 넘으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0단어는 무조건 넘으셔야 되는데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훈련을 해요. 클릭을 해서 훈련하시겠습니까? 훈련하면 비용이 지불됩니다. 뭐 이런 경고창이 떠요. 그냥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원래는 이런 딥러닝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트레이닝 셋이 있고 밸리데이션 셋이 있고 테스팅 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을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트레이닝 셋은 학습시키는 셋,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중간에 중간 점검하는 셋, 테스트는 최종 점검하는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왜냐? 얘가 알아서 1000개 넘게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분리해요. 자동으로, 랜덤으로. 분리해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을 구글 NMT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설치가 되냐? 제가 예전에 학습시킨 셋이 있죠. 학습시킨 모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또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 뭐 기본은 구글 NMT, 이게 구글 번역기로 하시고 최소 데이터셋이 1100개네요. 정확하게 1000개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해야 돼서. 그래서 모델당 학습 비용 아까 보이셨죠? 네, 울음이 나오죠? 저는 $200가 들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구글 정책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자의 취소로 멈추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학습 비용은 청구해요.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구글의 문제로 학습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전면 무료. 못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하다가 취소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딱 경고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계속 트레이닝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보지 마시고 최소 2-3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냥 자요.
저도 잤어요, 그냥. 쿨쿨. 처음에는 2-3시간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 보시면은, 네, 제가 이거를 한 2-3시간이면 되겠지라는 어설픈 생각으로 저녁 오후 3시 정도에 했어요. 3시간이 다 돼가는 19시 46분까지 아직까지 계속 학습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혹시나 하고서 딱 들어봤더니 22시 47분에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이 걸렸고요. 학습이 다 되면 그냥 이렇게 떠요. 언제 학습이 끝났다. 그리고 학습 결과를 살펴보려면 그냥 여기 가면 트레이닝 가보면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 언제 만들어졌다. 분석은 총 몇 개의 센텐스로 했다. 그 다음에 BLUE 스코어라고 있었죠. BLUE 스코어가 30점. 그리고 옆에 있는 베이스 모델의 BLUE 스코어, 그러니까 구글 기본 번역기의 스코어는 20점. 퍼포먼스 게인 or lose가 플러스 10%죠. 좋아졌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영어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번역되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테스트 셋이야,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가 문장을 넣으면 돼요. 참고로 이 테스트를 시행한 게 언제였냐면, 날짜 적어놨는데, 2019년 3월 11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글 여기에서 제공하는 게 영어 투 한국어만 제공을 했어요. 단방향만. 네. 한국어 투 영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돼요. 계속 서비스가 늘어나요. 중국어는 예전부터 됐고, 중국어야 뭐. 구글이 중국을 무시하겠어요? 돈이 얼만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텍스트 할 수 있고, 뭐 테스트 다음부터는 얘 자체도 구글도 API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끌어와서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얘도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근데 지금 전체 과정을 보시면은 제가 한 거는 거의 데이터셋만 만들었고 나머지는 그냥 클릭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데이터 입력할 때 그냥 클릭. 업로드, 파일 업로드 했고, 파일 업로드 하면 알아서 해주고, 얘가 스타트 트레이닝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뜨고, 여기서 뭐 선택하면 되는데, 뭐 기본은 그냥 구글 NMT로 할 거고, 여기 스타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얘가 열심히 돌아가고, 그러면 결과가 알아서 나오고. 사실 클릭도 한 3번 했나? 그쵸? 클릭도 3-4번밖에 안 했어요. 데이터셋을 그 어휘로만 할 수 있나요? 문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병렬 코퍼스, 그러니까 패러럴 코퍼스는 어디까지나 단어, 어휘, 조사 모든 게 가능합니다. 문장도 가능하고 패러그래프도 가능하고 단어 단위도 가능하고. 그래서 고려 공민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한 단어가 아닌데 일부러 학습을 시킨 거고, 현판 같은 경우는 한 단어죠. 근데 영어 입장에서 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한 단어죠, 이거는. 그 군형식 돈 넣는 무덤 이런 것도 사실 한 어절이죠. 실제 전문 용어들은 어절 단위가 더 많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무 신경 안 써요. 패러럴 코퍼스면 돼. A가 B 결과 끝.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보내주신 저기 카톡 링크가 오류가 나오는. 네? 오류가 나온다고요? 오류 뜨네? 뜰 리가 없는데? 크롬으로 여시면 오류 안 나올 겁니다. 다른 분들 오류 뜨시나요, 혹시? 클릭? 새로 보내주신 건 나오고 있습니다. 뭐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노트 배치 중 뭐 이렇게 표시가 뜨고 나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네. 크롬에서 열으시면 문제없이 나올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관련된 작업을 김현 교수님이 열심히 단어 수집은 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돌리라고 하겠죠. 그러면 특정한 그래서 뭐 문학 쪽으로만 특화된 번역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문학으로 특화되기보다는 특정 작가에게 특화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가
소설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상업적으로 더 유용한 거는 특히 한국 외대니까 기존의 한국 외대에서의 동시통역 전문 영역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영역이 괜히 정해진 게 아니고 법률, 예를 들어서 법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영역이 있고 또 뭐 있었지? 법률, 국제관계, 의료, 예? 통상. 예? 통상. 아, 통상, 예, 통상 비즈니스 영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개, 아,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는데 또 예술? 예술 있긴 있는데 인기가 없어요. 뷰티. 아, 뷰티. 어쨌든 그 영역을 참고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장의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문학보다는 차라리 현장의 수요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다만 요거를 곧장 쓰긴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는 뭐냐? 얘는 영어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중국어로 곧장 못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한국어에서 영어를 학습시키는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영어에서 중국어를 학습시키는 모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거꾸로는 거꾸로. 그러니까 영어를 한번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아직 한국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는 지원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영어 기반에서 서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번역기에는 저기 그 오페널 트랜슬레이션에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다이렉트로 그 서비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되죠. 그거는 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커스텀 모델에 대한 언어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출발과 도착어에 다 영어예요. 보시면 영어 기준 베이스로 돼 있지. 다 영어죠. 네. 영어 베이스지 단 하나도 다른 언어로는 돼 있진 않아요. 네. 이게 이런 이유는 이게 제일 아직까지는 돈이 되니까. 딴 거 지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한국어, 영어가 잠깐만 한국어 어딨니? 한국 자, 요게 단방향이었어요. 지금 양방향이죠. 이렇게 양방향인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얘가 한국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로만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은 뭐 나중에 일이고. 아까 시험적으로 본 샘플의 번역의 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거기 아까 표했던 뭐 조선 6대 뭐 종정원 뭐 이렇게 나오면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짜증이 확 나던데. 네. 그 품질이 이게 그거는 번역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제가 학습시킨 게 정말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기계적으로는 확실히 성능이 향상됐다가 나오고 그리고 뭐 학습량이 뭐 실제 문화유산에서 쓰는 건 1000단위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10만 단위의 어절이 있어요. 실제 언어 문화유산에만 쓰이는 어절들이 특히 뭐 문종, 세종 뭐 이 임금 이름만 다 합쳐도 몇 개인데요. 사람 이름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패러럴 코퍼스를 구축하고 계시니까 아마 내년 중에는 다시 돌려보면 더 완전한 결과가 나오겠죠. 저도 지금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해보고 싶진 않아요. 네. 제대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기 전에 30만 원이 날아갈 텐데. 네. 그때 이제 되면은 이제 뭐 그때 논문 쓰고 이럴 텐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 1억 이런 샘플로도 보여드리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얘네가 괜히 비즈니스 모델로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능이 분명히 향상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실제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기계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기계 번역이라고 통용을 하는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번역이 나오기 전에 원래 그 전에는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래? 지금 번역기랑 옛날에 조금 옛날 번역기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범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도메인 특화를 해야 된다. 도메인 특화. 이거는 도메인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불리니까 문화 이런 거 각각 따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더 어려웠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규칙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도메인으로 하기 어려웠는데 차라리 딥러닝은 그게 구현하기가 쉬워진 거죠.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번역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에 그 지능형 번역이라고 해서 그 트레도스 플랫폼이잖아요.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건 1대1에 그러니까 문장을 한국어 문장 거기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한국어 문장을 파일로 넣으면 거기에 학습된 내용만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저게 통계 기반. 네. 통계 기반 시절이거든요. 그 딥러닝 바로 전. 그렇죠. 네, 통계 기반 시절인데 그게 가장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딥러닝보다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고 더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상업 번역은 그거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그건 넘만큼의 효과는 이제 네. 넘만큼. 넘만큼. 딥러닝은 넘만큼 거의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거나 이거나 결국은 특화형에는 약하다라는 공통적인 단점은 그대로 있거든요. 어쨌든 넘어가고, 나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네. 자,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한자를 그러면은 캐릭터로 입력해요? 아니면 인식해요? 아니면 이미지를 이미지요. 이미지를 네, 이미지입니다. 제가 테스트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예전이 아니지. 지금 서체 관련된 거 OCR 만들고는 있거든요, 제가. 네. 정확하게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께서 요즘 바쁘시다는 핑계로 데이터셋을 안 내놔서 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도 제가 올려놨을까 아마. 이거는 안 될 거 알면서 장난으로 해놓은 건데 딱 3개만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3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뜯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럴듯하죠? 단이라고 했더니 또한 장도 앉아 도안 했더니 도안 학습시켰고 각각 6개 이미지를 학습시켰네요. 그래서 도안을 넣으니까 도안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얘가 꽁이었던 거 인이겠지? 아마 인 비슷하게 잡혔죠. 그럴듯하게 나왔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사기친 거예요. 반쯤은. 반쯤은 사기친 거예요. 다른 거에 넣었을 때 과연 제대로 나올 줄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샘플 케이스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대충 만든 거예요. 그럼 보여주긴 편하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로 나온 거예요. 성? 지금 언제 쓰지?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가 이미지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미지 작업은 사실 이것저것 더 복잡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배경 다 필요 없죠. 사실 새니까 요 검은색만 필요하잖아요. 배경 다 날리고 검은색 다 필요 없어요. 외곽선만 필요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곽선, 요 선, 외곽선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남기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얘가 한 10도 기울어도 똑같은 도안이죠. 이렇게 10도 기울어도 똑같은 도안이죠. 이렇게 일부러 0.1도씩 구부린 이미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서체도 이미지. 물론 글자로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박정호 선생님이 원래 생각보다 더 늦어졌어. 박정호 선생님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예. 이걸 하고서 하면 안 될까요? 네. 어차피 하고 나서 이 두 분이 발표를 준비해야 돼서 당신들입니다. 딴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싸.
이걸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네. 네. 빨리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종 결과물이 뭐냐? 나는 어떤 결과물을 원하냐? 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죠? 여기서? 저는 이제 장별로 감성 분석, 그 다음에 문장별로 발화자, 네. 누가 얘기하는 건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감, 네. 쭉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자 방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중간 입장에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저기 전형적으로. 그리고 공학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문장씩 나누고요. 공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방금 거를 박정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두 문장으로만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가 뭐 바로가 뭐야 공간 뭐 기차역 그게 또 뭐라고 했죠? 발화자 기차역 뭐 서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장별로 나누는 것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이거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느니 차라리 엑셀에서 11112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는 있지만 귀찮은 거는 차라리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나누는 다음에 얘를 엑셀로 놔둔 다음에 내가 1장, 2장인지는 훨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편하죠. 차라리.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1, 한참 1, 그 다음에 여기 2장. 실제로 더 할 때는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2장인 것만 표시해 놓으면 요것만 따닥 하면은 이렇게 내리면 다 1로 되죠. 보통 이렇게도 하고 뭐 어쨌든 방식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정규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 얘를 요 띄어쓰기 2개, 엔터를 없애고 요 마침표 단위로 나눠주면 되죠. 어떻게 나눠줘? 뭘 넣는 거죠? 엔터, N. 자, 해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건 의미 없죠? 이거 없을 거고. 자, 여기서 바꾸기 N을 어떻게? 샵 N. 이러면 어떤 의미죠? 네. 줄을 바꾸고 네. 다 모두 바꾸기 했어요. 근데 모두 바꾸기 전에 보기 편하게 찾기 한 다음에 바꾸기 하면 이렇게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원하는 결과죠? 여기 엔터가 하나 더 생겼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주면 돼요. 바꾸기 해줘도 되지만 만사 귀찮으니까 모두 바꾸기. 네. 했죠? 모두 바꾸기로 해서 쭈르륵 됐죠? 일단 대충 살펴봐요. 근데 제 경험상 언제나 얘가 문제가 될 텐데 느낌표가 없어? 뭐 이런 신기한 일이? 진짜 느낌표가 없어? 그러면 얘도 하나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한국 중국어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중국어 문자 코드하고 다른 집 있었습니다. 네, 맞네요. 네. 바꾸기, 느낌표 N. 여기는 돼 있어도 딴 데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할 때는 무식하게. 그 다음에 물음표도 있죠? 물음표도
찾아가지고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 물음표 말고 뭐가 있냐면요. 흔히 제가 요청받는 거. 뭘 것 같아요? 어? 省略号. 省略号는 느낌, 줄긋기선? 네. 그것도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놀랍게도 줄긋기선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또 없네? 또 허가 없네? 얘는? 아, 双引号, 인허. 인허가 없고 대신에 얘예요. 마허. 이게 지금 대사죠. 대사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네. 없으니까 더 좋지. 얘도 보통은 분리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박정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발하자, 피발하자 뭐 이런 얘기했죠. 근데 일반 쉬수원에는 쉬수할 때는 당연히 발하자, 피하자가 없어요. 장소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발하자가 있다는 건 대사인 거잖아요. 그 대사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쭉쭉쭉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하? 省略号? 省略号? 省略号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난 나를 믿지 않아. 네. 어? 싸워라, 싸워라. 네. 만사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거 엔터 값은 엄청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건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름 앞쪽에다가 처음 문장 시작을 해놓겠다고 공백을 4개나 줬어요. 아주 귀찮게. 자, 그러면 공백을 이건 어떤 의미죠? 수식으로는? 시작점에 뭐가 있는 거죠? 시작하고 스페이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백. 시작하고 공백, 시작하고 공백. 이게 여러 번 있고 여러 번 있는 거지만 여러 번 있는 거는 반복해서 클릭해주면 돼요. 이 의미 뭐냐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시작, 중국어. 이번에 일본어. 이건 뭐야? 시작에 S였나?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맞을 거예요, 아마. 맞네. 이게 뭐죠? 시작에 S로 했죠. 그래서 찾게 하면 맨 시작을 했는데 공백이 있는 거를 찾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진짜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찾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볼까요? 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플러스를 몰라도 모두 바꾸기를 여러 번 치시면 돼요. 맞잖아요. 어차피 여러 번 바꾸기 할 건 내가 아니야. 컴퓨터야. 다만 4번 칠 거를 플러스 기호 1번을 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죠? 하나 이상을 한 번에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나는 클릭을 한 번만 한다. 플러스라는 걸 하나를 더 입력함으로써 클릭 한 번만 한다. 요걸로 바뀐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몰라도 돼. 실제로 할 때는. 그냥 여러 번 누르면 돼요. 까짓 거 몇 개나 있겠어. 앞에 공백이. 많아봐야 10개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빼고 바꾸기. 아이고 플러스 남아있네. 그럼 얘는 그냥 지워주면 되죠?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아이고 정규시사요. 모두 바꾸기. 얘는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해줘. 너무 싫어. 얘는 제가 EM 에디터라는 전용 편집기이기 때문에
그 공식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공백 다 지워주라는 거잖아. 얘가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나쁜 놈. 네, 그렇다. 두 개만 지우고 싶다. 막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식을 사용해야 되죠. 그쵸. 두 개만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죠.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공백 문자를 2번 줘도 되죠. 아니면 2번 하라고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쵸?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네? 나 뭐 했지? 방금 뭐 했죠, 제가? 네. 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이제 엔터 값을 지어줄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맞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줄바꿈 2개를 다 지워요? 하나로 바꿔요. 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네. 그러면은 모두 바꾸기 누르면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몇 개의 문자열이 바뀌었습니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모두 바꾸기 누르고 14개 돼 있고 이제 찾을 수가 없다네요. 몇 번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괜히 복잡하게 플러스가 뭐였지, 2개가 뭐였지 고민할 시간에 다 지워주는 경우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됐나요? 이제 보통 이런 거 볼 때는 맨 마지막에는 보기에서 여긴 창에 맞춰 보기죠. 줄바꾸기 없음이라고 해놓으면 쭉 이렇게 내려가 볼 수 있죠. 쭉 옆으로 빠져나가도 그냥 빠져나가게 한 상태인 거예요. 여긴 이상하네요. 딸랑 하나밖에 없네. 원래 하나구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면서. 하나짜리 뿌. 뿌 진짜 뿌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뭐 정리 다 했고 다 했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옮겨야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맨 마지막에 이건 패러그래프 아이디죠. PID라고 해요. 저는 보통 습관적으로 맨 처음에 무조건 일단 고유값을 붙여줘요. 고유값을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붙여줘요. 아무 생각 없이 붙여주면 어쨌든 각 문장마다의 고유값이 생겨났죠. 그냥 습관처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잘못했네? 하하. 죄송해요. 네. 하하. 가끔 이럽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원했던 게 소스 바라자 그 다음에 타겟 그 다음에 place place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금방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뒤에 거는 금방 하는 문제가 아니고 못해요. 직접 보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얘가 자동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를 뭐 굳이 하려면은 억지로 만들려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무조건. 그리고 자동 알고리즘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걸로 데이터 만들면 되죠. 다른 한 예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럼 빨리 할게요. 자, 뭐야 이건? 자, 이것도 똑같이 가겠죠? 자, 우리 빨리빨리 가자. 자, 일단 할 것부터 해요. 사실 이런 것도 남겨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1챕터, 2챕터 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잖아. 지우면 되잖아요. 뭐 별거 있어요? 지우면 되지?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귀찮으니까 원래 했던 걸로. 얘는 뭔지 알죠? 마침표를 기준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이거 원래 했던 게 다 기억이 돼서 느낌표 바꾸기. 그 다음에 뭐죠? 물음표 바꾸기.
됐죠? 네. 이런 게, 잠깐만, 이거 귀찮아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잠시만요. 이렇게 쭉 나왔죠? 지금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했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긴 재밌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야? 네. 여기까지예요. 그쵸?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네. 마침표 뒤에서 끊었는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문장 쓸 때는 마침표 뒤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될 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관계를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규식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어떻게 되죠?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줄바꿈,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죠? 다운표. 자, 똑같이 적어볼게요. 얘가 나오고, 줄바꿈이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음 찾기 하면 찾아지죠? 찾아진다는 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찾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야죠? 어? 줄바꿈을 지워요? 진짜? 뒤에다 줄바꿈. 이해돼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려는 거는 요것도 있어야죠. 네. 이해되세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줄바꿈이 이 뒤에로 가야 되겠죠? 맞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바꾸기라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现在他对洗毛线的婴儿说让我洗把脸吧，我3天没洗脸了。 나만 못 찾고 있어? 어디? 脸走到水井边。 수이진비에는 어디 있어요? 到这儿一路往这儿一摸，那你买。 이 문단 맞아? 네. 맞아? 我3天没洗脸了。 응? 진짜 맞아? 잠깐만. 아, 맞네? 다음 찾기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이거죠? 이거. 예. 자, 요거 됐죠? 맞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있네? 자, 물음표도 똑같이 고쳐줘야 되겠죠? 귀찮아. 설마 느낌표도 있는 거야? 있겠지? 있겠지? 어? 느낌표 찾기 귀찮은데 찾아야 되나? 아니야. 있는 걸로 쓸래. 귀찮아. 네? 느낌표로 했어요? 없네, 어차피. 느낌표는. 네? 자,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요런 게 있죠, 아직. 뭐요? 어디? 我是谁? 밑에서 저거 我是谁? 여기는 물음표가 마침표고, 마침표 안 돼 있나 보네?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바꾸지 않았어?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치만 달라요. 원래는 그 다운표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운표가 없으니까 바꿔주고 있어요. 요건 바꿔야지. 아마 실수하고 같은 문장 같아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얘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돼야죠? 우리 아까 전에 문장 단위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럼 말한 거는 사실 다른 문장으로 가야죠.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될까요? 이런 거 말하는 거는. 안에 있네요. 어? 무한 표시. 어? 다음표 사이에 무한으로 다 여기 문법 표시 다 찾아내면 그럼 보통 n은 제대로 못 찾아. 이제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일단 하나는 얘부터 내리는 게 속편하겠죠. 일단 따옴표 문장들은 내려야 되겠죠. 시작하는 거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무조건 해요. 안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죠, 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앞에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네. 쭉 내려갔죠? 얘 제대로 됐죠? 얘도 제대로 됐죠? 얘 제대로 됐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얘 제대로 됐고, 긴 문장이겠죠? 이런 거. 네. 이게 문제죠. 보이나요? 크게 해줄게요. 얘가 문제죠. 중간에 문장 부호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띄어쓰기래. 엔터가 먹혀 있는 거. 이게 문제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시간 관계상 답만 보여드릴게요. 결국 얘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조건. 그쵸? 얘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이 들어가고,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또 뭔가가 들어가고, 다시 마침표로, 이걸로 되면은 되죠. 잠깐 볼까? 몰라요. 맞을지 틀릴지. 아싸, 안 먹어. 볼까요? 잡혔나요? 다음 찾기도 볼까요? 잡혔나요?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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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3개밖에 없었네. 귀찮아. 3개밖에 없었네. 자, 이게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뭐죠? 대충 만든 거예요? 따옴표.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따옴표. 그 다음에 뭐죠? 점. 모든 거.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줄 바꾸기. 그 다음에 모든 선택. 그 다음에 따옴표. 맞죠? 그리고 요거를 다 가로로 해놨죠. 혹시 몰라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일단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찾아지는데 사실 얘가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예측하는데 이것도 있을 거예요.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이해하신 분이 있고 이해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위하고 이거 뭐가 다르죠? 몇 마디를 했어요. 3마디. 행이 그 문장 안에 요 따옴표 안에 물음표나 마침표 같은 게 한 번 들어올 수도 있지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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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줄바꿈이랑 모든 선택 하나로 묶고 답을 풀었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줄바꿈이랑 모든 선택. 예? 어떻게 풀었어?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바꿔요? 안 돼. 뭔지 알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라고 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해요, 보통. 네, 이런 거 할 때는 컴퓨터에서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해봐야 되느냐? 되나 안 되나? 해봐요. 못 잡는데? 이렇게 하면 2개짜리밖에 못 잡죠, 지금. 네. 네.
줄바꿈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줄바꿈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개도 잡고 1개도 다 잡죠? 별로 해보면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원을 하던가? 저도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서 안 되네. 자, 제일 속편한 방법을 쓸게요. 여러 번 해. 간단하잖아요. 얘를 중간에 n만 빼면 되나? 네. n만 빼면 되나요? 잠깐만요. 왜 찾을 수가 없어? n만 빼면은 돼요? 보통 띄어쓰기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바꾸기 됐을 텐데. 아이고. 실세. 이거는 1, 2, 제가 문장을 써서 그래. 3, 4, 5. 나 뭐 하는 거야? 자, 바뀌었죠?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밑에 있는 거는 여기가 1번, 2번, 3번이죠, 띄어쓰기가. 3번만 빼고 띄어쓰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로쓰기 해가지고 함수식으로 해놓은 거고, 습관대로 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도 4, 5,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놓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뭐, 한 번 더 해줘도 돼요. 불안하면. 어차피 얘니까 하나만 더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속편할 때도 있어요. 찾다가 있네. 근데 이건 2개로 나눠지네. 예. 얘는 왜 제대로 안 먹었니? 보다 보면 어떤 이상한 이유로 안 먹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울어야지. 근데 보통 그런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전체 처리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이 문장을 볼 거잖아요. 데이터 처리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안 쓴다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오류는 어차피 내가 다시 볼 거니까, 특히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다시 볼 거잖아요. 그 전에 전처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고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 2 발표 준비하세요. 빨리 끝내자.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공백만 지워주고. 공백 뭐였지? 앞에 공백.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공백만 다 앞에 있는 공백 다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엔터 값만 지워주면 되겠죠, 이제?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 번 눌러봐요. 방금 전에도 몇 개 더 있어서, 엔터 값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서, 됐죠? 뭐 이거 그냥 아까 엑셀하고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지워주겠지, 뭐. 1절, 2절이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든지. 1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2가 나오겠죠? 2가 나오죠? 2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가 다 1이잖아. 맞죠? 1 더한 다음에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방금? 자,
맨 앞에 1이잖아요. 그쵸? 여기 아까 1이면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로 찾아요. 그럼 2로 가겠죠? 그 옆에다가 2를 적어놔요. 컴퓨터가 여기 위까지 1이라는 것만 인지시키면 되잖아요. 1이라고 인지시켜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그 위에 빈칸까지.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를 따닥 클릭하면 맨 아래까지 1이었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다 1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죠. 다 채워놓은 다음에 얘는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3을 찾아요. 3을 적어요. 요 위까지 2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따닥 그러면은 여기까지 쭈루루 다 2로 입력이 되죠. 챕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를 굳이 정규식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최초에 3이 나왔을 때 그걸 저장을 해놓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장의 앞쪽에 이렇게 쭈루룩 3, 4, 4, 4, 2가 뜨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공식이 엄청 복잡해져요. 엑셀에서 그냥 몇 번 수작업하면 되잖아요. 챕터가 많아봐야 30이지. 그 이상 넘어가는 거 보통 없잖아요. 그냥 수동이 편한 거 수동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이해되셨죠? 네. 5분만 쉬고